네, 안녕하세요. 제품질 경영론 이번 시간에는 현장 관리 쪽, 현장 관리라고 해서 뭐 별게 아니라 이제 고전적인 그 산업공학의 어떤 테크닉들이 이제 이쪽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그 받아들여지고 불리는지를 뭐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산업경영공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서도 여러 번 배웠던 내용들일 거라서 좀 얘기하기가 쉬울 거라고 뭐 선생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밑에 적어 놓은 건 뭐냐면 새로운 그 강의를 시작하는 건 늘 어렵죠. 이게 예전에는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다시 찍어야 되니까 또 좀 새롭기도 하고 그런데 강의 자료도 다시 만들었고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선생들은 선생이라는 존재는 그 괴로움을 어디로 전달할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죠. 어디로 전달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최대 농담이고요. 네. 제가 어려워한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쉽고 좀 이해가 잘 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발표 자료 같은 걸 만들어 보신 분들 학생들은 제 마음을 잘 이해할 텐데 그걸 준비하는 사람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는 사람이 편해지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 편하자고 그냥 하면 그냥 뭐 대충 그냥 키워드 다 적고 막 이렇게 하면 요약 안 하고 분량 이만큼 만들면 오히려 분량이 많으면 그런 자료가 좀 만들기 쉬운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혹시 그렇게 만들면 아 이 자식 이제 좀 긴장의 끈을 놨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우리 같이 한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관리 뭐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 이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 뭐 아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과학적 관리 테일러. 네, 프레드릭 테일러죠. 우리가 다 아는 그분입니다. 네, 시간 관리, 과학적 관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분이죠. 테일러리즘이라는 말이 뭐 산업공학뿐만 아니라 이 과학적 관리 이걸 이제 과학적 경영 뭐 이라 그래서 기술적 경영이라 그래서 경영학에서도 역시 다루거든요. 이렇게 이제 작업 관리를 하는 거를 어, 이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비판적인 시선도 많죠. 너무 이제 사람을 기계적인 어떤 기계화된 부품으로 바라본다. 무슨 얘기냐면 좀 얘기를 해보자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 철강회사 두 군데서 이분이 일을 하셨잖아요. 네. 하시면서 그 표준 작업량이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막 어떤 날은 많이 일했다가 적게 일했다가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쟤는 많이 일하는 거 적게 일하는 거 같은데 꼬였습니다. 적게 일하는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받고 나는 아우 진짜 우리 처자식 상께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이래서 되겠냐 설렁설렁하면서 일만 많이 한 그 시간만 오래 때운다고 돈을 많이 받고 이거 좋지 않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작업 방법에 따라서 이제 표준을 딱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정도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시간 안에 이 정도 작업을 하면은 얼마를 주고 이 시간 안에 이만큼을 더하면 성과급을 얼마를 주고 이런 그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전체 이 회사의 작업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거든요. 돈을 더 주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이제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베들레헴 철강회사의 사례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거는 이제 그 후에 나오는 작업관리, 인간공학 이런 거에 아주 시초가 된 연구죠. 어떤 사람은 큰 삽을 쓰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삽을 쓰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큰 삽은 가끔 왔다 갔다 하고 뭐가 좋은 거냐? 상황에 따라서 뭐가 좋은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요 정도 무게가 가장 안 지치고 오래 할 수 있고 요 무게로 10번 정도를 딱 퍼담으면 밀차가 딱 꽉 차고 뭐 어떨 때는 막 이거 괜히 큰 삽으로 했다가 여기에 넘치고 뭐 나머지는 또 낑낑대면서 내렸다가 다음 차 밀차에 넣어야 되고 이런 삽질을 안 해도 되게끔 딱 규격화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루 데이당 16톤을 하던 거를 59톤까지 늘렸다. 뭐 이건 솔직히 뭐 작업 방법이 기여한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좀 띵까띵까 놀았다는 얘기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러면서 세운 원칙을 책으로 만든 게 과학적 관리의 원칙. 이건 뭐 워낙 유명한, 네, 워낙 유명한 거죠. 산업공학과 학생들은 이거 기본적으로 저는 그 상공개론 이런 데서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배웠고요. 네, 산업공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당연히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뭐 그러려면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이제 막 분업화가 되고 그 산업이 폭발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던 시기에 남들보다 앞서서 이런 생각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만들었다는 것, 이게 참 대단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분의 이런 이론을, 이런 관점을, 그 주장을 테일러리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뭐이즘은 뭐뭐 하는 이론이잖아요. 네. 어, 다른 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공자를 콩푸라고 부르는데 서양에서 이제 공자의 유교를 컨퓨즘이라고 불러요. 또 뭐 이게 카르 막스가 주장을 한 이론 같으면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그 사회주의 이론을 막스이즘이라고 부르고, 이건 나쁜 거지만 히틀러가 주창한 국가사회주의 이론 나치, 그걸 나치즘이라고 부르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즘이 붙습니다. 이즘. 네. 그래서 테일러리즘 이 붙을 정도로 이게 유명한 보편화된 어떤 그 이데올로기처럼 어떤 가치관, 철학이 된 거죠. 그게 뭐냐, 요약을 하자면 작업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 과거에는 이게 이렇게 된 이전에는 인간의 노동, 작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약간 예술에 가까운, 우리가 예술이라는 게 꼭 뭔가 이제 아름다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형화해서 우리가 볼 수 없고 어떤 창의적인 그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영역이 많이 작용하는 거를 우리가 예술적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장인의 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인의 세계.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크래프트, 장인의 어떤 손길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약간 기계적으로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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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가 합쳐져서 만든 거니까 이 단계는 요래야 된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업을 과학화하면 요 단계가 지금 뭐 어떤 비효율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걸 과학화하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노무비를 줄일 수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그런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비판도 많이 받죠. 비판을 많이 받죠. 이게 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저는 뭐 비판이 항상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색깔을 좀 약하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 테일러리즘에 대한 비판이 어떤 식의 비판이냐, 이제 분업화와 모든 것을 이제 기계적인 분석으로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작, 인간의 어떤 행위를 앞서는 추상적인 거고 주관적인 거고 인간의 의지와 어떤 판단과 이런 게 들어가는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건 이거야. 그냥 정말 물적으로만 본 거죠. 물리적으로만. 그러니까 인간성이라는 게 좀 사라지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냥 컨베이어 벨트가 흘러가는 그 속도에 맞춰야 되고 아까 밀차 그 철광석을 이렇게 실어야 되면 그 철광석을 실어 나르는 밀차나 화차가 그 오는 속도에 맞춰야 되고 표준에 맞춰야 되고 자꾸 어딘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 바깥에, 노동자 바깥에 존재하는 그 표준에다가 노동자가 자신의 움직임을 갖다 끼워 맞춰야 되는 종속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게 좀 슬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뭐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버린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네, 그런 비판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비판에 대한 뭐 작품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비판을 반영한 그 영화 작품 중에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때쯤 찰리 채플린에 빠져서 찰리 채플린의 그 무성 영화, 유성 영화들을 한 네다섯 편을 쭉 다 봤었는데요. 뭐 시대와 상관없이 재미있어요. 물론 흑백이고 또 무성 영화들은
이제 말 그대로 무성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좀 뭐 한계가 있고 음악은 따로 이제 입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좀 한계가 있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서 산업이 크게 발전을 했고 그 산업의 발전의 토양 위에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형성되었어요. 여기서 말했지만 회사가 큰 돈을 벌 수 있으면서 노동자들의 복지에도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게 됐고 반대로 이런 표준이 생기면서 이 표준 그전에는 그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반대로 고용주가 노동자를 아무리 혹사시켜도 기준이 없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준이 생김으로써 이걸 가지고 줄다리기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아, 이 정도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지나친 거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 혹은 이게 늘어났을 때 내가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런 합리적인 체계가 생겨서 노동자가 자신의 일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는 점도 중요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산업혁명 때 영국 노동자의 그 근로 상황, 그 처우는 뭐 안 좋다 못해 끔찍한 수준이거든요.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게 이런 것들도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이게 생겨서 세상이 각박해졌다고만 말하는 건 옳지 않은 거고요. 또 테일러는 명확히 그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이런 표준을 이제 정립하고 그걸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거에 걸맞는 보상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를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정의를 했다는 의미에서도 이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지금 이 과목과는 상관없는 얘기라서 요 정도로 마치고요. 그래서 요 프레드릭 테일러의 테일러리즘, 과학적 관리가 품질 관리 영역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이미 앞에서 다 얘기를 한 거지만 작업과 공정을 분석하고 세분화하고 다 측정과 자료를 그 자료 수집을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통계적 품질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프레드릭 테일러가 한 거는 통계적 품질 관리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자료를 단순 활용을 한 거고 어쨌든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면 과학적 관리를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통계적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단점으로 따지자면 요거는 이제 플러스고요. 통계적 품질 관리 자체, 품질 검사 시대의 품질 관리의 그 단점이기도 한데요. 품질 평가라는 걸 다 이제 업무를 다 세분화하고 그 분업화 시켰기 때문에 생산 작업을 하는 사람은 품질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책임이 분산돼서 이거 품질 불량이야. 난 몰라. 난 시키는 대로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밍이 이걸 표현하기를 You burn our scrap 이라고 합니다. 스크랩은 이렇게 긁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이렇게 타면은 이쪽 부분이 이렇게 검게 타면 이렇게 우리가 포크나 나이프로 이렇게 긁어내고 그냥 먹잖아요. 토스트 굽다 살짝 탔을 경우에 많이 타면 안 되지만 뭐 제가 대학교 때는 대충 다 먹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긁어내고 먹잖아요. 그래서 불량품을 이렇게 불량이 된 것을 버리는 행위, 그 기업 재산에서 대상물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스크랩한다 그래요. 배가 좌초돼서 이제 폐기하는 것도 스크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you burn our scrap. 그래서 너는 불량품 만들고 나는 그거 검사 단계에서 버리면 되지. 서로 이제 다른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서 분량을 낮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게 프레드릭 테일러의 얘기예요. 뭐 다 아는 얘기라서 뭐 네, 더 짧게 했어야 되는데 뭐 프레드릭 테일러와 테일러리즘에 대한 그런 어떤 비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살짝 길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동작 연구인데요. 길브레스의 동작 연구죠. 프랭크 길브레스의 동작 연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길브레스도 이미 또 우리과 학생들은 다 배워서 알고 있을 거고요. 뭐 워낙 유명한 분이죠. 네. 동작 연구, 방법 연구라고도 불리는데 뭐 작업 관리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때 과목이 명 자체가 작업 관리였고요. 막 실습을 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막 요걸 통에 꽂고 막 하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할 때랑 아무 생각 없이 일단 해보게 하고, 거기서 이제 거기 대학원생 형들이 이미 다 만들어놨죠, 조교 선생님들이. 요거를 요렇게 새 제품을 요렇게 잡고 오른손으로 옮기고 요렇게 끼워서 잡고 완성이 돼서 불이 들어오면 요렇게 오른손으로 해서 해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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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왼손으로 이쪽으로 바로 끼우고 오른손은 빼는 것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되면은 이걸 흐름을 바꿔서 오른손으로 끼우고 왼손으로 빼기만 해라. 끼우는 게 더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게 더 빠른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작, 세밀한 동작으로 오른손이 빠르다라든가, 이 동작을 하고 있는 동안 이쪽 왼손이 놀고 있으면은 그건 낭비다. 이걸 왼손을 어떻게든 쓸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을 많이 남겼는데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은 진짜 사례가 뭐 테일러도 뭐 워낙 유명한 분이지만 이분은 사례로 따지면 이야기거리는 이분이 최고입니다. 네, 뭐 인터넷 찾아보면 끝도 없이 나올 거고 뭐 동영상도 있어요. 벽돌공 연구 같은 거를 이분이 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벽돌을 굽거나 쌓거나 하는 게 이제 힘이 덜 들 거냐 뭐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왼손 오른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찾은 거죠. 최적의 방법이 있을 거다. 가장 빠른 방법이 있을 거다. 가장 힘이 적게 드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칙을 좀 만든 게 말단 동작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손가락만 움직이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이제 손목,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 그 다음 팔을 움직이는 쪽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고 부정확해지고 빨리 지친다 이거죠. 네, 느리고. 중심 동작으로 간다면 뭐냐면 허리를 쓰는 게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 그래서 이분은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만드는 걸 극도로 지향하셨기 때문에 항상 작업대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작업은 작업대, 허리를 안 굽히고 할 수 있는 높이로 만들어 놓은 작업대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손 쓰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작업 자체의 속도를 올리려면 아까 말한 대로 왼쪽에 준비물 오른쪽에 결과물, 혹은 오른쪽에 준비물 왼쪽에 결과물처럼 이렇게 흐름이 생겨서 작업 준비가 딱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업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굉장히 많은 사례를 연구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옛날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요즘 같으면 그냥 뭐 비디오 캠으로 찍으면 되죠. 뭐 요즘은 그냥 단순히 이미 한 10년 전에도 스포츠 과학 쪽에서 그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 농선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는 것, 축구 선수가 이렇게 슈팅을 하는 것, 뭐 여러 가지를 다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화해서 그 동작이 일관됐는지 어디가 불편해 보이는지를 찾았어요. 좋을 때와 안 좋을 때를 비교한다. 요즘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3D로 촬영을 해서 이걸 막 다 관절이 어떻게 될지를 막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아 이게 여기가 무리가 가고 있다, 어디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요즘 투수들 공이 야구 같은 경우에 빨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동작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투구 메커니즘을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 프랭크 길브레스가 했던 이런 연구 방법을 다 시초로 한 겁니다. 예, 기초로 한 거예요. 미세 동작 연구로 이제 촬영을 했었고요. 어디를 개선해야 되는지 보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잘 안 되길래, 예를 들면 손을 가지고 하는 작업 같은 경우는 손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전구를 단 거예요. 전구를 달고 좀 어둡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쭉 촬영하면 이렇게 동영상에 이렇게 전구의 움직임이 보이니까, 그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에 전구의 움직임이 이렇게 보여요. 예, 뭐 예를 들면 왼손으로 옮기고 뭐 오른손으로 한 걸 보면 이렇게 작업대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고 있으면 이 전구 움직임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카메라에 반복적으로 찍으면. 예. 근데 좀 뭐 이럴 때도 있고 좀 뭐 튈 때도 있고, 대체로는 여기 있는데 한 번씩 뭐 이렇게 튀기도 하고, 그럼 이런 동작은 왜 생겼는지 뭐 보고 뭐 이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너무 경로만 보이고 속도가 안 보이니까 이 전구를 깜빡이게 해놓은 거예요. 참 아이디어 좋죠, 그죠? 네. 지금 동영상이 없는 상황이에요. 카메라로 찍는 겁니다. 장노출로 우리는 왜 찍으면 자동차 지나가는 흔적만 보이고, 뭐 여학생들 뭐 남학생들 뭐 이렇게 어디 데이트 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후레쉬 이렇게 틀어놓고 막 돌리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막 나오게 막 장노출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깜빡이는 전구로 하면은 동작이 빠른 곳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동작이 느린 곳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요 차이를 보면서 뭐 어디가 빨랐고 어디가 느렸구나. 팔을 많이 뻗는 곳에서는 느려지고 요 근처 사람 근처 동작들은 되게 빠르게 찍히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작 연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미세 동작 연구, 사이클 그래프, 크로노 사이클 그래프 등을 이용을 해서 이분이 자료를 수집하고 동작 분석하는 방법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나중에 뭘 만드냐면 서블릭이라는 걸 만듭니다. 서블릭이라는 걸 동작을 기호화해서 요거 이 기호는 무슨 동작 해서 일일이 손으로 막 글자로 이거는 뭐 집었다 뭐 이런 동작 쓰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호화해서 효과가 있는 동작, 실제 생산에 효과를 일으키는 동작과 안 일으키는 동작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뭐 이렇게 생산 쪽에서 실제 생산에 기여하는 부분, 안 기여하는 부분 이런 거 다 서블릭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순서를 헷갈렸어요. 제가 이미 서블릭과 길브레스를 설명을 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 서블릭이라는 말 자체도 재밌는 게 길브레스를 뭐 약간 못하네. 길브레스를 이렇게 거꾸로 한 겁니다. 네, 사실은 길브레스니까 TH로 끝나니까 HT가 돼야 되지만 이제 발음하기 좋게끔 이렇게 만드신 거고요. 이분 참 재밌는 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서블릭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을 해서 아예 공정 단계 자체를 공정표로 만들었을 때 작업, 운반, 검사, 정체, 저장으로 5단계로 만들어서 작업 이외에는 다 이 지연되는 시간에 해당하니까 나머지는 다 줄일 수 있도록 하자 분석을 해서 거기에 또 어떤 동작들이 들어가는지를 찾자 이런 거를 또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러리즘도 이것도 그렇지만 다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떤 걸 어떻게 개선시켜야 되는지를 찾아나가는 그래서 개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에요. 가족. 네. 아내와 자녀들도 다 이쪽 그 산업공학에 기여를 하셨는데 자녀들도 다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자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릴리안 길브레스라고 해서 아내분입니다. 아내분이고 그 길브레스가 하나를 키우나 둘을 키우나 셋을 키우나 들어가는 그 투입은 비슷한데 고생은 비슷한데 나중에 얻게 되는 보상이 크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자신이 계산해 봤을 때 이 효율의 유지가 12명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자식을 10명 낳아서 12명인가 그랬죠 아마. 그래서 그때까지 자식을 계속 낳았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책을 이 가족들이 이렇게 책을 썼죠. 아마 자녀가 그 추억에 대해서 책을 쓴 건데 cheaper by the dozen 12개씩 싸면 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가족이 뭐든 다 아끼려고 효율적으로 살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단추는 무조건 밑에서부터 잠궈야 되고 집에 들어오면은 옷걸이가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이제 열쇠 꺼내고 뭐 옷걸이 꺼내고 모자 벗고 옷을 갈아입고 하는 순서가 집을 들어와서 걸으면서 쫘라라라락 되게끔 디자인을 해놨어요. 벽에 옷걸이가 어디 있고 그래서 왼손 오른손 탁탁탁탁탁 하면 뭐 몇 분 몇 초 만에 뭐 어떻게 된다. 반대로 집을 나갈 때는 몇 분 몇 초 만에 현관에서 준비가 다 끝난다. 이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집이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동작 연구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보상을 주고 그런 얘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 자녀를 데리고 이분이랑 또 그 스키너라고 이제 그 심리학자가 계신데 그분도 자녀를 데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걸로 유명한데 그게 되게 이제 좀 비인도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 스키너라는 그 학자 스키너 박사의 자녀들도 그렇고 이 길브레스 가족들도 되게 행복했어요. 그걸 뭐 놀이처럼 재밌게 한 거지. 너 이거 동작 개선해야 돼. 뭐 이제 사장님이 이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야 이거 개선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되겠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살았던 분들이고 프랭크 길브레스가 이제 유명을 달리하고 나서 즉 돌아가시고 나서 릴리안 길브레스가 그분의 그 연구나 그 활동들을 이어받아서 이 동작 연구를 많은 회사에 퍼뜨리고 이제 강연도 다니고 하다가 나중에 교수도 되시고 산업공학과 교수가 됐어요. 최초의 여자 산업공학과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온 가족이 이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실제 실천을 하면서 많은 걸 이뤄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국내에 잘 구하기 힘든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동영상으로 봤던 다큐멘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재밌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면
아주 좋을 겁니다. 제가 혹시 찾으면 올려드리면 싫어하시겠죠? 또 봐야 될 거 늘어나서. 네. 네, 마지막에 두 페이지긴 한데 뭐 거의 합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OS 운동이라고 이제 일본에서 나온 그 정리정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동작 연구 현장 관리인데요.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하는 작업들이 잘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 이제 주로 효율에 관한 건데 이게 왜 품질 관리냐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은 더 나은 품질과 연결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옐로우햇이라는 일본의 자동차 용품 판매 회사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정리정돈을 잘하면 품질도 좋아지고 작업 효율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사례가 나와서 그게 OS 운동이 됐는데, 유사 사례로는 뭐 포스코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운동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경영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물론 배울 것이 많지만 가까운 나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뭐 이렇게 근무하거나 파견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고, 또 일본이랑 합작도 많이, 기술 합작도 많이 했고요. 또 문화적으로 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일본의 어떤 노사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해서 일본식 기업 문화를 많이 가져왔죠. 뭐 좋은 점도 있고 물론 안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뭐그 당시 포스코가 이 OS 운동을 포스코식으로 도입을 했었죠. 또 다른 거는 제가 작년에 한동안 뭐 여러분들 학생들은 그런 일이 잘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쯤부터 한 대학교 때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음식을 사 먹는 문화가 처음 생기면서 뭐 만두라든가 김치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공장들이 되게 많이 생겼고, 이제 사서 먹는 게 좀 생겼는데 품질이 당연히 좀 좋지 않았어요. 초창기다 보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제 뉴스에서 그런 걸 만드는 공장들이 위생 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는 얘기가 뭐 연일 터져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뭐 라면 먹을 때 단무지를 워낙 좋아하니까 먹긴 한데 늘 찝찝한 마음을 좀 가지고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 단무지 공장에서 그 일했던 사람이 단무지 공장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서 글을 올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아주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 무슨 그 기업 같은 거 보여주는 EBS였나요?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하게 깨끗하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뭐 무슨 반도체 만드는 회사처럼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깨끗해지면서 분량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제 제품도 좋아지면서 효율도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끝이에요, 사실. OS 활동에서 구분하면 정리정돈, 청소, 표준화, 습관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일본말로는 사실 청결정심이라고 부르는데, 청결정심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직접적이지 않은 것 같고, 표준화, 습관화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는 말 그대로 제거고요. 예, 버리는 거. 정돈이 이제 보통 작업 효율이나 품질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딱 저 원하는 위치에 있어야지 바로 그 작업할 때 안 헷갈리고 바로바로 딱 할 수 있고, 그 시간도 절약되고 결과물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다음 뭐 청소는 정리랑 비슷한 건데, 이제 작업을 하고 났을 때 혹은 작업 중간중간에 쓸고 닦기를 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표준화는 이제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오늘 그냥 내가 여기 청소했으니까 끝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5시간 작업했을 때마다 요 기계 요 부분은 좀 닦아주는 게 좋다. 아니 뭐 3일마다 한 번씩은 요 재료가 들어가는 통의 노즐을 확인을 해주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식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계속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습관화는 이제 이걸 경영 활동에서 이걸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게 일시적인 유행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전사에 확산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지원 및 교육까지 포함한 대책, 경영 활동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건 정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요 다음에 나오는 가시화, 목시 관리인데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다 일본말인데, 목시 관리, 눈목자예요. 눈이 보게끔 관리를 한다는 건데, 정돈의 한 방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 그겁니다. 그 잘 정돈되어 있는 작업장이나 대학원에서도 잘 정돈되어 있는 실험실을 가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되게 소형 서랍
이 잔뜩 들어있는 요런 소형 서랍이 잔뜩 들어있는 요런 서랍장을 꽤 많이 사서 요런 칸이 뭐 30몇 개 있는 것도 사고 또 10몇 개 있는 것도 따로 사고 뭐 이러는데, 사서 이제 이것들을 따로따로 넣어놔요. 그러면 따로따로 넣어놓고 더 나아가서 라벨까지 다 붙여놓으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뭐가 없으면 딱 보고 아 여기 있네 하고 바로 꺼내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막 관리 안 됐는데 가면은 큰 박스에 다 흔히 말해서 때려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이거 필요한데 어디 지금 막 하루 종일 찾아야 돼. 그러다가 시간 다 가고 막 정 찾다가 없으면 대충 이걸로 해. 뭐 이러다가 이제 좀 불량 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거면, 예를 들면 음식이 섞이면 안 된다. 그럼 김치 자르는 도마는 빨간색, 단무지 자르는 도마는 노란색, 그다음에 고기 자르는 도마는 뭐 갈색, 뭐 그다음 다른 채소 자르는 도마는 흰색이나 나무색, 뭐 이렇게 해서 색깔을 딱 보여준다거나, 내가 과목을 하는데 노트를 다 똑같은 걸 쓰면 헷갈리니까 과목 색깔을 정해준다거나. 제가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과목이 되게 많기 때문에 품질 관련 과목은 보라색, 경계성 관련 과목은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단톡방도 다 그런 색깔로 해놓으면 단톡방 색깔만 봐도 이건 요런 과목이구나 라고 이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공구 손잡이도 마찬가지고요. 이 공구는 십자 드라이브다. 그럼 공구 손잡이 자체를 다 파란색. 그럼 앞쪽을 다 꺼내서 보지 않아도 뒷면만 봐도 이거는 십자, 뭐 빨간색 이건 일자,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효율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실수도 줄어들게 되고 품질도 개선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분량이 작으니까 마지막 페이지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설비 보전이라 그래서 메인터넌스예요. 메인터넌스. 보전이라는 말이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할 때의 그 M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원래 목표예요. 생산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것이 목표인데, 전사적 설비 보전에 해당을 하려면 기존의 설비 보전 요 네 가지에다가 자주 보전이 포함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제 뭐 문제를 풀거나 뭐 기사 시험을 대비하는 데는 충분하고요.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사후 보전, 개량 보전, 예방 보전, 보전 예방으로 들어가요. 예방 보전과 보전 예방은 뭐냐? 그러면 예방 보전은 점검 및 수리를 통해서 예방을 하는 거고, 보전 예방은 둘 다 예방인데 얘는 다음 거를 얘기해요. 다음 제품, 신설비 설계를 할 때 아예 메인터넌스가 잘 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사후 보전은 말 그대로 사후로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는 거고, 개량 보전은 있는 설비를 조금 고쳐서 이제 유지 보수를 하는 거고요. 예방 보전은 이제 고장이 나기 전에 이제 점검이나 미리미리 하는 거고요. 요때는 타임 베이스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정 시기마다 할 것이냐, 상태 뭐 캐패시티나 뭐 컨디션 베이스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되고요. 요 네 가지가 일반적인 보전 활동인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들어오는 게 전사적 설비 보전 TPM이 되기 위해서 자주 보전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주 보전은 청소나 미결함을 발견을 해서 잠재결함을 이제 줄이는 건데, 잠재결함에서는 뭐 대결함은 잘 없고 중결함, 미결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결함을 청소를 하면서 미결함을 발견하고 자주적으로 요걸 해결을 하면은 요런 그 보전 활동과 합쳐졌을 때 그 개별 근로자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이 자주적인 보전 활동이 더해지면 전사적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보전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좀 가리네요. 좀 저걸 해야 되겠네. 짠. 그쵸. 네. 이 효과음과 이게 좀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아래쪽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설비의 어떤 효율을 따질 때의 그 기준을 용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많아서 알려놓은 건데, 이건 사실은 그 설비 보전 파트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어떤 것들이 실제 그 설비 효율에 그 문제를 일으키고, 즉
설비 효율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어떤 것들이 이제 어떤 용어로 반영이 되는가, 대표가 되는가를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 부하 시간은 예를 들면 전기가 들어간다든가 전기에 부하가 걸린다든가 기계에 부하가 걸리는 전체 시간이니까 기계가 일단은 이제 소모가 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전기를 꽂아놨다, 파워가 돌아가고 들어가고 있다, 부하가 걸려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 중에 고장이나 준비 조정 때문에 이게 실제 작동은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웅 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전기는 꽂혀 있는데 웅 소리는 나는데 실제로는 뭐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는. 그게 빠지면 가동 시간이 되죠. 실제로 이제 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간 가동률이에요. 가동 시간, 움직이는 기계가 작동을 하는 총 시간이에요. 근데 가동 시간 중간 중간에 뭐 재료를 더 넣거나 뭐 아니면 작업자가 뒤쪽에 이제 기계 작업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빨라서 밀려가지고 안 되거나 하면은 살짝 멈추거나 기계를 좀 늦추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걸 빼면 가동 시간 중에 실질 가동 시간은 더 짧아집니다. 실질 가동 시간은 그래서 그 가동 시간보다 더 짧아져서 요걸 성능 가동률, 시간 가동률은 그냥 가동되기만 하는 시간을 다 따지는 건데 얘는 성능을 따지는 거예요. 속도가 늦어지면 그걸 좀 반영을 해서 줄여서 제대로 성능을 낸 가동 시간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점은 이제 불량에 관한 거니까 불량이 나면은 안 되죠. 불량이 생겨서 얘를 뺀다. 수율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런 건 다 빼야 됩니다. 특히 이제 세팅을 해놓고 초기에 생산을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기계가 있으면 여기에 노즐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고 이쪽 노즐이 들어가서 여기서 나와서 합쳐져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게 있으면 재료를 처음 넣었을 때 노즐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꽉 채워질 때까지 농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초기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기계 같은 것들 다 보면 설명서에 초기 언제까지는 뭐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럼 초기 수율이 나쁘면 걔는 버려야 되잖아요. 걔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어요. 실질 가동을 했지만 결과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결과물로 판단을 해서 불량이 나서 수정을 하거나 초기 수율이 나빠서 걔는 좀 빼야 된다. 그럼 그걸 다 빼면 실제 가치 가동 시간, 실질 가동 시간 중에 우리한테 양품을 생산해 준 그 가동 시간을 따지면 가치 가동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양품률이라고 부르죠. 요 C분의 D를. 그래서 설비의 종합 효율은 우리가 걔한테 밥을 먹인, 전기를 먹여서 부하를 먹인 순간부터 최종적으로 양품을 만드는 데는 결국은 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한테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있으면 일단 부하가 걸리죠. 로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스트레스를 6시간 받았지만 실제로 공부는 진짜 의미있게 한 공부는 뭐 2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설비 종합 효율은 6분의 2인 거지,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들 책상 앞에 앉아있는 거랑 실제 공부 시간이랑 엄청 차이 나잖아요.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중학교 때 진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제가 그때 과학고를 가는 게 목표였는데 그 뭐 흔히 하는 스탑워치라 그러죠. 스탑워치로 해봤어요. 뭐 올해도 아니고 한 달? 한 달 정도 해본 것 같아요. 한 달 기록을 해봤는데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 포함해서 진짜 정말 그때 밤 12시까지 독서실에 있었는데 정말 미친듯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 싶으면 10시간에서 12시간? 딱 한 번 14시간이었던 것 같고 보통은 그렇게 막 초식에 재가면서 막 쉬는 시간에도 하고 막 그래봤자 8시간, 9시간이에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다가 조금 더 하는 수준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시간은 실제로는 뭐 이미 널리 알려진 바지만 그리 뭐 많지 않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게 귀여운 고양이 그림이죠. Help me please. please가 아니라 이제 애기 고양이라서 발음이 잘 안 돼서 please 이런 거죠. please. I'm bored. 너무 지루해요.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양에선 고양이가 그 호기심의 어떤 대명사예요. 고양이 실제로 뭐든 이렇게 만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고양이가 너무 지겨워요 뭐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제 대답은 뭐냐면 Sorry, this is what it is. 네, 이게 바로 그 지겨움이야. 이거 원래 이런 거야 뭐 이런 뜻입니다. 네, this is what it is. 그냥 이런 거야. 네. 강의란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이래저래 뭐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지만 과목의 특성, 강의라는 것의 한계, 그리고 저라는 사람의 한계 때문에 제가 계산할 수 있는 올해 이 순간 계산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우선 여기까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더 밝은 모습과 더 짧은 강의와 더 좀 경쾌한 리듬으로 여러분들 덜 지루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네, 그게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이번 강의는 그래도 좀 짧게 끝낸 것 같은데 이번 강의 자료는 매번 이렇게 끝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늘 그렇진 않을 거고요. 네. 앞으로도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지루하지 않도록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열심히 하시고요.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 과제도 열심히 풀어주시고 또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